43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봉투를 들어 올리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떨리는 손끝으로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깔끔한 남성의 글씨로 쓰인 편지였다. 정희 누나, 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뵐게요. 성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40년 넘게 믿어왔던 아내가 자신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밤마다 창문 너머로 보이던 수상한 그림자들, 평소보다 신경 쓰며 화장하는 아내의 모습, 그리고 봉사활동이라는 그럴듯한 핑계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은퇴 후 평온하기만 했던 성우의 일상에 지진이 일어났다. 카페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아내와 젊은 남자의 모습을 목격한 순간 그의 세계는 송두리째 흔들렸다. 과연 정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성우가 보고 들은 것들이 진실일까? 아니면 그의 착각일까? 43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진실을 향한 성우의 추적이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반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성우의 눈이 스르르 떠졌습니다.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현관문에서 신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자 성우는 몸을 일으켜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신문을 펼치고 따뜻한 보리차를 우려내며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정치면 경제면을 훑어보다가 사회면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황혼 이혼 증가율 사상 최고치 기록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성우는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고 다시 써보며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60대 이상 부부의 이혼율이 전년 대비 15% 늘어났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 말미에는 은퇴 후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들이 갈등을 유발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괜찮겠지 라고 중얼거렸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낯선 벨소리가 흘러나왔다. 마치 기사 속 통계가 그의 집안까지 스며든 듯했다. 성우가 아는 정의의 벨소리가 아니었어요. 예전 애국가 멜로디 대신 경쾌한 팝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6시 10분, 이른 아침에 누가 전화를 한 걸까요? 정희의 웃음소리가 예전보다 더 경쾌했다. 비밀을 나누는 듯 낮게 깔린 웃음. 저게 무슨 통화길래 저렇게 웃는 거지? 이 시간에 5분 정도 이어진 통화가 끝난 후 성우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웃집 김씨 부부가 손을 맞잡고 산책을 나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성우는 자신과 정의를 떠올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함께 산책을 나간 기억이 없었어요. 정희는 요즘 봉사활동에 빠져 있고 성우는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더욱 그랬어요. 시계를 보니 7시가 다 되어 갔습니다. 성우는 아직 움직임이 없는 안방 쪽을 힐끗 보며 다시 신문을 펼쳐들었어요. 하지만 글자들이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활자가 흐려지고 대신 정의의 웃음소리가 또렷하게 맴돌았어요. 그 순간 신문 위에 이혼 두 글자가 붉게 도드라졌고 입안 가득 번진 보리차는 유난히 쓰게만 느껴졌습니다. 오전 9시 성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박민수라는 이름이 떴어요. 대학 동기이자 4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친구였습니다.
성우는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성우야, 잘 지내지? 목소리가 좀 처진 것 같은데.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성우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가? 별일은 없고 그냥 좀 심심해서 그래. 아, 은퇴 후유증이구나. 나도 작년에 그랬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이상하더라고. 민수는 성우보다 1년 먼저 은퇴한 상태였어요. 성우는 그의 경험담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해서 은퇴하고 나니까 사람 마음이 괜히 예민해져. 별것 아닌 일도 자꾸 신경 쓰이고. 성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무력감이 배어 있었어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진중한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랬어. 시간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이상한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 특히 집사람하고도 예전보다 더 많이 부딪히고. 성우는 민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바쁘게 살 때는 몰랐던 것들이 시간이 생기고 나니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함께 늙어가는 게 쉽지 않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맞아. 젊을 때는 서로 바빠서 몰랐는데 이제야 진짜 상대방을 보게 되는 것 같아. 좋은 면도 있지만 때로는 낯설기도 하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정희가 나왔습니다. 아침 운동복 차림이었는데 평소보다 화사한 표정이었어요. 성우는 전화를 끊고 싶지 않았지만 정희가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아서 민수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한데 잠깐만. 집사람이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아. 그래,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전화를 끊은 성우는 정희를 바라봤어요.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시고는 성우 쪽으로 왔습니다. 여보, 오늘 봉사활동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저녁은 집에서 같이 먹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밝고 활기찼어요. 성우는 그녀의 표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지 평소보다 생기가 넘쳐 보였어요. 좋죠. 뭐 특별한 일 있었어요? 성우의 질문에 정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특별한 일이야 별로 없지만 요즘 봉사하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세상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정희는 소파 끝에 앉으며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평소보다 깊어 보였어요. 여보도 요즘 뭔가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정희의 물음에 성우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내적 갈등이 겉으로 드러났나 싶었어요. 고민이라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많아져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사람 마음은 생각하기 나름이지 의심하면 끝이야. 정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성우의 가슴에 묵직하게 와닿았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 같았거든요. 성우는 정희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였지만 가끔은 정말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특히 요즘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정희는 일어서서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성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방금 들었던 말을 되새겼습니다. 의심하면 끝이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희는 과연 무엇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한 걸까요? 단순히 일반적인 조언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성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끝이라는 게 이렇게 오는 건가? 마음 한편에서는 정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뭔가 불안한 기분이 계속 들었어요. 아침에 들린 새로운 휴대폰 벨소리, 평소보다 밝은 표정, 그리고 방금 전 의미심장했던 말까지. 정희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녁에 봐요. 맛있는 거 해놓을게요. 네, 조심해서 다녀와요. 성호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정희가 문을 닫고 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성호는 거실 한가운데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지만 귓가에는 여전히 정희의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의심하면 끝이야. 그 말이 마치 종소리처럼 울려 퍼지며 그의 가슴 어딘가를 서서히 잠식해 갔습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 그 경계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자신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희가 외출하고 난 후 성호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집이었지만 요즘 들어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은퇴하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욱 그랬습니다. 성호는 본래 꼼꼼하고 보수적인 성격이었어요. 회사에서도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같은 자리에 앉아 일했고 점심도 늘 같은 식당에서 먹곤 했습니다. 변화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은퇴는 그에게 강제로 찾아온 변화였고 그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1979년에 찍은 신혼사진에서 성호와 정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20몇 살의 청춘이었어요. 그때 성호는 정희보다 머리 하나 정도 컸는데 지금은 등이 굽어서 키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 웃음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사진 속 정희는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의 정희는 1985년 큰아들 출생 기념 사진, 1988년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까지 벽면 가득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3년간의 사진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서 부부만 남게 되면서 사진 찍을 일이 줄어든 거였어요. 성호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작은 테이블 위에 사진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장 최근 것은 작년 결혼기념일 사진이었는데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어색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예전 사진들에 비해 표정이 많이 굳어 보였습니다. 성호는 자신의 왼손을 바라봤어요.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단순한 디자인이었는데 40년 넘게 끼고 있다 보니 손가락에 자국이 패여 있었어요. 반지를 빼려 해도 이제는 관절이 굵어져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반지는 어떨까요? 성호는 정희의 손을 떠올려 봤어요. 요즘 정희도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봉사활동을 할 때는 반지를 빼두는 경우가 많다고 했거든요. 집안을 다시 둘러보니
부부의 생활 공간이 점점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호는 주로 거실과 작은 서재를 사용했고 정희는 안방과 부엌을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았는데 요즘은 각자 다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는 저녁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기운이 흘렀지만 성호의 거실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후 3시쯤 아래층에 사는 이웃 김순자 씨가 올라왔습니다. 김순자 씨는 63살로 정희와 나이가 비슷했고 가끔 반찬을 나눠 먹는 사이였어요. 성호 씨, 집에 계시네요. 김순자 씨가 현관에서 인사했습니다. 성호는 슬리퍼를 신고 나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서 오세요. 정희는 봉사활동 나갔어요. 아, 그래요. 사실 정혜 씨 만나러 온 건데 요즘 정혜 씨는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얼굴에 윤기도 나고. 김순자 씨의 말에 성호의 가슴이 묘하게 답답해졌어요. 다른 사람 눈에도 정의가 달라 보인다는 뜻일까요? 그런가요? 성호는 애매하게 대답하며 김순자 씨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봉사활동을 하시더니 표정도 밝아지시고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부럽네요. 김순자 씨는 계속해서 정희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성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김순자 씨가 돌아간 후 성호는 혼자 남은 집에서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정말 정희가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건가요? 성호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정희의 화장대 앞에 서서 거울을 바라봤어요. 거울에는 주름이 늘어난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머리도 많이 휘어졌고 어깨도 구부정해졌어요.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혹시 정희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성호는 손을 서랍 손잡이에 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손을 뗐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성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의 사생활을 몰래 뒤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한 마음을 억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서랍 앞에서 한참 망설이던 성호는 손잡이를 움켜쥔 순간 마치 안쪽에서 무언가 그를 노려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결국 손을 거두고 거실로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김순자 씨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 말이 성호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정희가 젊어 보이는 이유가 단순히 봉사활동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성호는 소파에 앉아 정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였어요. 평소라면 5시쯤 돌아오는데 오늘은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저녁 무렵에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지만 성호에게는 왠지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은퇴하기 전에는 이 시간에 회사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향했을 텐데 지금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뭔가 불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정희가 없을 때면 더욱 그랬어요. 성호는 다시 한번 안방을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서랍이 여전히 신경 쓰였지만 더 이상 가까이 가지는 않았어요.
대신 거실에 앉아 정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음에는 꼭 서랍을 열어보리라. 그날 오후 5시 반 정희가 봉사활동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정도 늦은 시간이었어요. 성호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지만 사실은 정희가 언제 올지 계속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정희가 현관에서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성호는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의 홍조가 돌아 있었고 평소보다 생기가 넘쳐 보였어요.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성호가 시계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아, 연극 준비가 생각보다 길어져서요. 소품 정리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정희는 핸드백을 소파 옆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가방이 살짝 기울어지면서 안에 있던 영수증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성우는 재빨리 몸을 굽혀 영수증들을 주워 올렸습니다. 대부분은 복지관 근처 마트나 약국 영수증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성우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로즈가든 카페라는 이름이 적힌 영수증이었습니다. 성우가 아는 곳은 아니었어요. 더 자세히 보니 아메리카노 2잔과 케이크 1조각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카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우가 영수증을 들어 보이며 물어봤어요. 정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복지관 근처에 새로 생긴 곳이에요. 연습 끝나고 다른 봉사자분들과 차 한잔 했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의문이 들었어요. 아메리카노 2잔, 케이크 1조각인데 정희는 다른 봉사자분들과 같다고 말했어요. 영수증에 2잔인데 왜 복수형으로 말했지? 라고 의문이 생겼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정희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어요. 봉사활동에서 만난 어르신들 이야기, 연극 준비 과정, 다른 봉사자들과의 에피소드까지 상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왠지 정희가 의도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 11시 두 사람이 각자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로운 벨소리였는데 경쾌한 팝 멜로디가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보더니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성우는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며 귀를 기울였지만 안방 문이 닫혀 있어서 대화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정희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웃음이었는데 성우와 이야기할 때와는 다른 톤이었습니다. 통화는 약 15분 정도 계속되었어요. 성우는 침대에 누워서 정희가 통화를 마치기를 기다렸습니다. 정희가 안방으로 들어온 후에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누구 전화였어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봉사단에서 연락 온 거예요. 내일 일정 때문에요. 이 늦은 시간에요. 네, 갑자기 변경된 일이 있어서요. 정희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성우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봉사단 연락이라면 굳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8시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희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거실로 나온 성우는 어제 떨어뜨린 영수증이 놓인 테이블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로즈가든 카페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시간이 오후 3시 30분으로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정희는 어제 5시 반에 집에 왔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2시간을 보낸 건가요? 아니면 카페 다음에 다른 곳에 들렀던 건가요? 성우는 영수증을 들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전 10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성우가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택배 기사였어요. 하지만 문을 열고 보니 평소 보던 택배 기사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정희님 택배입니다. 젊은 남자 택배 기사가 상자를 들고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는데 30 초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성우는 택배를 받으며 그 남자를 유심히 봤어요. 성우가 어디서 본 듯하다는 모호한 인상을 받았어요. 평소에 오시던 분과 다른 것 같은데요. 아, 네. 오늘부터 이 구역 담당하게 됐습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성우는 왠지 그 미소가 어딘가에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습니다. 택배 기사가 가고 난 후 성우는 창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남자는 다음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정희가 일어나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 택배에 대해 물어봤어요. 무슨 택배예요? 모르겠어요. 부엌용품 같은데 여보가 주문한 거 아니에요. 정희는 상자를 열어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 맞다. 며칠 전에 주문했네요. 하지만 성우는 정희가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었어요. 정희는 평소 인터넷 쇼핑을 잘하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자기 기억이 틀렸나? 아니면 정희가 거짓말하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정희는 또다시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간다며 2시에 집을 나섰어요. 성우는 정희가 나간 후 혼자 남은 집에서 계속 어제와 오늘의 일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낯선 카페 영수증, 밤늦은 전화 통화, 새로운 택배 기사, 그리고 정희의 미묘한 변화들.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일일 수도 있지만 모두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 뭔가 이상한 패턴이 있는 것 같았어요. 성우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희를 의심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의심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 날 오전 성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어제 일들을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카페 영수증, 밤늦은 전화 통화, 낯선 택배 기사까지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닌 일들이었어요. 아니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성우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자신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를 이렇게 의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정희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착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리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작은 변화들이 신경 쓰였어요. 정희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 풍기는 향수 냄새가 예전보다
진해진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향수를 사용하지 않던 정이었는데 요즘은 은은한 플로럴 계열 향이 항상 느껴졌어요.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편안한 옷만 입고 지냈는데 최근에는 외출할 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자주 손질했고 거울 보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희가 자주 웃는다는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편이었는데 요즘은 혼자서도 웃음을 터뜨릴 때가 많았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거나 갑자기 콧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오후 2시 성우는 대학 동기인 민수와 동네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민수는 성우의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어요. 성우야, 얼굴이 왜 그래? 뭔가 고민 있어 보이는데. 성우는 맥주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신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집사람이 변한 것 같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 변했다는 게 어떤 의미로? 민수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어봤어요.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집사람이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 전보다 밝아지고 외출도 잦아지고. 민수는 성우의 말을 듣고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성우야, 솔직히 말할게. 그 나이에 여자도 달라져. 특히 아이들 독립하고 나면 더욱 그래. 너도 조심해야 해. 민수의 말에 성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친구마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심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뜻일까요? 무슨 소리야? 정희가 그런 사람은 아니야. 성우는 정희를 변호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부족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나도 너네 부부가 오래됐다는 거 알아.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야. 특히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많아지면 더욱 그렇지. 집에 돌아온 성우는 더욱 복잡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민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의를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성우는 그녀의 휴대폰을 보려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었지만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정희의 휴대폰은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화면을 켜자마자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정희의 생일을 입력해 봤어요. 틀렸습니다. 결혼기념일도 시도해 봤지만 역시 틀렸어요. 자신의 생일, 아이들 생일까지 입력해 봤지만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5번째 시도 후에 잘못된 비밀번호를 너무 많이 입력했어요. 30초 후에 다시 시도해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성우는 당황해서 휴대폰을 재빨리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때 샤워 소리가 멈췄어요. 성우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거실로 나왔어요.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성우는 억지로 자연스러운 척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성우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뭐 재밌는 프로그램 있어요. 그냥 뉴스 보고 있어요. 성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어색했어요. 정희는 화장대 앞에 앉아 로션을 바르면서 거울을 통해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좀 이상해 보여요. 괜찮아요. 정희의 물음에 성우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휴대폰을 만진 게 들켰나 싶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날 밤 성우는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을 했어요. 정희의 비밀번호가 왜 바뀌었을까? 예전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지도 않았는데 언제부터 설정한 걸까? 옆에서는 정희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성우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구도 강했습니다. 새벽 3시, 성우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민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 나이에 여자도 달라져. 조심해라. 성우는 베개를 뒤집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심의 늪에서 헤어나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작은 단서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면서 확신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은퇴 후 무료함과 외로움 때문에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성우는 눈을 감고 다시 잠들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의 평정을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추측과 상상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오전 9시 반, 정희가 평소처럼 봉사활동을 나간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신문을 읽는 척하며 정희의 준비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깔끔한 옷차림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연극 준비가 바빠서요. 정희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정희가 나간 지 10분 후 성우는 재빨리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정희가 걸어간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지만 가끔 정희가 뒤돌아볼까봐 가로수나 전봇대 뒤로 몸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마치 영화 속 탐정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복지관까지는 도보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성우는 복지관 맞은편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는 복지관 입구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오전 11시쯤 복지관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긴장한 마음으로 정희를 찾았어요. 잠시 후 정희가 나타났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성우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며칠 전 택배를 가져왔던 그 남자와 비슷한 체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성우는 카페 창문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거리가 있어서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과 몸짓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평소 집에서 보여주지 않던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젊은 남자가 무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지
정희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카페까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정희의 어깨가 들썩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젊은 남자도 정희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친밀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나 가족처럼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맺혔어요. 지금까지의 의심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 같았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성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어요. 정희가 자신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어 정희에게 건넸어요. 정희는 그것을 받아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후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어요. 성우는 정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정희의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가벼워 보였어요. 마치 기분 좋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집에 도착한 성우는 정희보다 몇 분 먼저 들어가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평소처럼 집에 있었던 척 연기해야 했거든요. 정희가 들어왔을 때 성우는 억지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마음속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정희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성우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거든요. 오늘 봉사는 어땠어요?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어봤습니다. 정희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좋았어요. 어르신들이 연극 연습을 열심히 하셨어요. 하지만 성우의 귀에는 그 말이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정희가 실제로는 젊은 남자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도 성우는 식욕이 없었어요. 정희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대충 넘기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성우의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어디 아픈 곳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성우는 짧게 대답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정희와 마주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11시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에서는 정희가 휴대폰을 보며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때때로 작게 웃기도 했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곁눈으로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희는 휴대폰을 다 보고 나서 그것을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끌어안듯 안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마치 소중한 보물을 지키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정희가 다른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왜 휴대폰을 그렇게 소중히 안고 잘 이유가 없었거든요. 새벽 1시, 2시, 3시. 시간이 흘러도 성우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는 정희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만 성우의 마음은 전쟁터 같았어요. 오늘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벤치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정희와 젊은 남자 둘 사이의 친밀한 분위기, 그리고 지금 휴대폰을 끌어안고 자는 정희의 모습까지. 성우는 베개를 뒤집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40년 넘게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성우는 간신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얕은 잠이었어요. 꿈속에서도 오늘의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 시각 성우가 모르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태주는 32살의 청년으로 예쁜 약혼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3달 전부터 혼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태준의 어머니 박순자 씨는 76살이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았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 급속히 치매가 진행됐어요. 처음에는 가끔 깜빡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아들조차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태주는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밤에 집을 나가려 하거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태주는 잠을 제대로 못 잔 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치매 환자 가족 모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태주는 푸근한 인상의 정희를 만났습니다. 정희는 봉사 경력이 10년이 넘는 베테랑이었고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노하우가 풍부했어요. 정희는 태준의 사정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태준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정희는 태준을 친아들처럼 챙기기 시작했어요. 성우가 복지관 뒤편에서 몸을 숨기고 엿듣고 있던 바로 그날 태준과 정희는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셨어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정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1달 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태준아, 밥 먹어라 하시면서 태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희는 손수건을 꺼내어 태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어머님이 보시면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선생님 없었으면 전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태준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태준 씨가 워낙 효자라서 어머님이 버티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성우가 듣기에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선생님 없었으면 전 무너졌을 거예요 라는 말이 연인 사이의 애절한 고백으로 들렸거든요. 성우는 주먹을 꽉 쥐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 시각 같은 시내에 있는 한신대학교병원 신경과 병동에서는 박순자 씨가 간병인과 함께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태준에게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악화되셨네요. 앞으로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태준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서 계속 모실 수 있을까요? 가족분이 많은 도움을 받으신다면 가능하겠지만 혼자서는 힘드실 거예요. 태준은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박순자 씨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끔 태준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아들인지 모르는 눈빛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태준은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희는 성우가 모르게
화장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준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요양원 중에 좋은 곳이 있어요. 한번 알아볼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통화를 마친 정희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태준이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성우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봉사활동 중에 알게 된 개인적인 사정을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태준은 어머니와 함께 정희가 소개해준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깔끔하고 친절한 곳이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태준은 계산기를 두들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좋은 곳에 모실게요. 박순자 씨는 태준의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는지 고개만 끄덕였어요. 태준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정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생님, 요양원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당분간은 집에서 더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희는 메시지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태준의 사정을 생각하면 혼자서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정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태준 씨,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간병인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비용도 합리적이고 경험도 많으시거든요. 태준은 정희의 메시지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가족도 아닌 정희가 이렇게 도와주다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태준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성우가 본다면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을 거예요. 어머니 같은 분이라는 표현조차 은밀한 애칭으로 들릴 테니까요. 그날 밤 정희는 침대에 누워 태준의 사연을 생각했습니다. 32의 나이에 혼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베개 밑에 넣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태준에게서 급한 연락이 올지도 모르니까 바로 받을 수 있도록 가까이 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우 눈에는 그것이 전혀 다르게 보였겠죠. 성우는 여전히 진실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점점 더 크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성우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동시에 그의 행동도 점점 더 우스꽝스러워졌어요. 마치 서투른 탐정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화요일 오후 2시 성우는 복지관 뒷문 근처에 숨어서 정희와 태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연습실에서 무거운 상자들을 옮기고 있었어요. 태준이 상자를 들어 올리다가 비틀거리자 정희가 재빨리 그의 팔을 잡아 균형을 잡아주었습니다. 성우의 눈에는 그 순간이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연인처럼 느껴졌거든요. 성우는 주먹을 꽉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성우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어요. 그런데 너무 흥분해서 손이 떨렸는지 셀카 모드로 바뀐 채
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성호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만 클로즈업 되어 있었어요. 아, 이런. 성호는 당황해서 휴대폰을 이리저리 돌려봤지만 이미 두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였습니다. 결국 찍힌 건 자신의 어색한 표정뿐이었어요. 목요일 오후 3시, 성호는 더욱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희가 외출한 사이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정희가 샤워를 하러 간 틈을 타서 침실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정희의 휴대폰을 집어들고 암호를 풀려고 시도했어요. 생일, 결혼기념일, 아이들 생일까지 떠오르는 숫자를 모두 입력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6번째 시도에서 보안을 위해 1분간 대기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그때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성호는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두려 했는데 너무 급하게 움직이다가 화장대에 있던 향수병을 건드렸어요. 향수병이 넘어지며 쿵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정희가 화장실에서 소리쳤어요. 성호는 얼른 향수병을 세우고는 침실을 나왔습니다. 아, 제가 화장실 가려다가 실수로 뭔가 건드린 것 같아요. 성호는 억지로 태어난 척하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아져 있었어요. 정희는 수상하다는 듯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네요. 향수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정희가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어요. 성호의 옷에 향수가 튀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오히려 성호가 의심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 제가 화장실 다녀오면서 여보 화장품을 구경하다가 그만. 성호는 얼버무리며 말했지만 정희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토요일 오전 11시 성호는 더욱 치밀한 작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복지관 연습실 문 밖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안에서는 연극 연습이 한창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목소리와 함께 정희와 태준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성호는 문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성호는 깜짝 놀라며 더욱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래도 진실한 마음이면 언젠가는 통하는 법이죠. 정희의 대답이 이어졌어요.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나이 차이가 있어도요. 태준이 다시 물어봤어요. 성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이죠. 사랑에는 나이가 상관없어요. 정희의 말에 성호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연습실에서 나온 한 어르신이 문 앞에서 엎드려 있는 성호를 발견한 겁니다. 어머, 이 양반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르신의 큰 목소리에 연습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문 쪽을 바라봤어요. 정희와 태준도 성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어떻게 여기에? 정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성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일어섰습니다. 아, 그냥 지나가다가 소리가 들려서. 성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특히 태준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성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정희 누나 남편분이시군요. 안녕하세요. 태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성호는 그의 인사를 받기가 민망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도둑처럼 엿듣고 있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성우는 고개만 살짝 숙이고는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뒤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성우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나쁜 짓을 하다 들킨 아이 같았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성우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점점 우스꽝스러워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가 돌아왔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정희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성우는 어색한 미소만 계속 짓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가 조금씩 금이 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난 화요일 오후 2시, 성우는 이번에는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지켜보는 것으로는 부족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우는 평소 사용하지 않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연구했습니다. 줌 기능도 익혔고 동영상 촬영 방법도 배웠어요. 마치 사설 탐정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정희가 봉사활동을 나간 지 30분 후 성우는 복지관 근처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카페가 아닌 복지관 옆 공원의 나무 뒤에 숨었어요. 더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오후 3시쯤 예상했던 대로 정희와 태준이 함께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어요. 성우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겠어. 성우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줌을 최대로 당겨서 두 사람을 화면에 담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초점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정희에게 건네는 모습이 보였어요. 성우는 재빨리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무 뒤에서 나오려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아차! 성우가 비틀거리면서 휴대폰이 흔들렸습니다. 사진은 흐릿하게 찍혔고 동영상도 제대로 녹화되지 않았어요. 성우는 다시 자세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두 사람이 성우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거리가 멀어서 성우를 정확히 알아보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성우는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공원을 나와 근처 편의점으로 피했어요. 편의점에서 성우는 찍힌 사진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대부분이 흔들려서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중 한 장에는 태준이 정희의 손을 잡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실제로는 태준이 무언가를 건네주는 장면이었지만 흔들린 사진 때문에 손을 맞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이제 확실하다. 성우는 사진을 보며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록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그에게는 결정적인 증거로 보였어요. 40년 넘게 함께한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소파에 앉아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보면 볼수록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실망감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았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할 줄이야. 성우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오후 5시 정희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성우는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정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정희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성우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하면 감정이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성우가 시계를 보며 물어봤습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질문이었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연극 준비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소품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하지만 성우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태준과 함께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성우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정희가 만든 음식을 대충 넘기며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정희는 성우의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디 아픈 곳 있어요? 며칠째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괜찮아요. 성우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정희와 마주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성우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는 정희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만 성우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켜서 오늘 찍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흐릿하지만 두 사람이 가까이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성우에게는 그것이 불륜의 결정적 증거로 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성우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정의를 추궁해야 할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벽 2시 성우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40년 넘게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성우는 결혼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봤어요. 젊은 시절의 정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 성우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외로움과 배신감이 밀려와 가슴이 답답했어요. 은퇴 후 무료함 속에서 찾아온 이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휴대폰 사진첩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오늘 찍은 흐릿한 사진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성우는 그 사진을 보며 더욱 확신에 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어. 성우는 속으로 다짐하며 휴대폰을 덮었습니다. 심리적 전환점을 넘어선 것 같았어요. 의심에서 확신으로, 믿음에서 불신으로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성우는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얕은 잠이었어요. 꿈속에서도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정희와 태준이 손을 맞잡고 웃는 모습, 자신을 속이는 정희의 모습이 끊임없이 떠올랐어요. 아침이 되어도 성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것 같았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이상 앞으로 더 큰 파국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성우의 일상은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신문을 읽던 습관도 사라졌어요. 신문을 펼쳐놓기는 했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 정신이 정희의 일거수일투족에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정희의 외출 시간도 점점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오후 5시면 돌아왔는데 이제는 6시, 7시까지도 집에 오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성우는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습니다. 또 늦네. 성우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중얼거렸어요. 정희가 늦을 때마다 태준과 함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의 휴대폰 보안도 더욱 강화됐어요. 예전에는 간단한 패턴 잠금이었는데 이제는 6자리 숫자 비밀번호로 바뀌었습니다. 성우가 몰래 확인하려 해봤지만 전혀 풀 수 없었어요. 목요일 저녁 8시 정희가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게 들어왔습니다. 성우는 소파에 앉아 문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억누르기 힘든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신발을 벗으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연극 연습이 길어졌어요. 공연이 얼마 안 남아서 연습량이 늘어났거든요. 하지만 성우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분명 태준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성우는 점점 술에 의존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맥주 한 캔 정도 마셨는데 이제는 매일 밤 소주를 마셨습니다. 술을 마셔야만 잠이 올 것 같았거든요. 금요일 오후 성우는 평소처럼 정희를 따라가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나온 정희와 태준이 함께 걸어오고 있었는데 태준이 정희를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아파트 입구에서 멈춰서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준은 정희에게 무언가 진지하게 말하고 있었고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태준이 정희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주먹을 꽉 쥐고 이를 갈았습니다. 자신의 집 앞까지 와서 그런 짓을 하다니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저렇게 대놓고 하다니. 성우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당장 뛰어나가서 두 사람을 추궁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토요일 오전 성우는 아래층에 사는 김순자 씨를 만났습니다. 평소라면 간단히 인사만 하고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순자 씨, 요즘 정희가 자주 나가는 것 같던데 혹시 뭐 하는지 알아요? 성우가 은근히 떠보듯 물어봤습니다. 김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봉사활동 하시는 거 아닌가요? 요즘 정말 열심히 나가시던데. 혹시 거기서 누구 만나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성우의 질문에 김순자 씨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그런 걸 묻는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세요? 성우는 자신이 너무 노골적으로 물어본 것 같아 당황했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냥 궁금해서요. 정희가 요즘 너무 바빠 보여서. 김순자 씨와 헤어진 후 성우는 자신의 행동이 추하게 느껴졌어요. 이웃에게까지 아내에 대해 캐묻다니 정말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거든요. 일요일 저녁 성우는 혼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또다시 늦었어요. 8시가 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성우는 술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알코올 때문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9시가 되어서야 정희가 들어왔어요. 성우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성우의 목소리는 술 기운 때문에 흐릿했어요. 정희는 성우의 상태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술 드셨어요? 괜찮아요. 괜찮냐고요? 괜찮을 리가 있나요? 성우는 거실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어요. 정희가 뒤따라와서 성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이상해요. 정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도 성우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이상한 건 누군데요? 매일 늦게 들어오면서. 성우의 말에 정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하고 성우를 소파에 앉혔어요. 여보, 제가 봉사활동하는 거 싫어하세요? 정희의 질문에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돌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어요. 술 때문에 머리는 아팠지만 마음의 고통은 더 컸습니다. 정의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지 오래였지만 여전히 직접 추궁할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월요일 아침 성우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사이에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어요. 살도 빠져서 얼굴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성우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정의에 대한 의심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정희도 성우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봉사활동을 그만둬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태준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어요. 성우는 의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고 정희는 그런 성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었어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성우는 혼자 집에 앉아 왼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끼고 있던 결혼 반지가 손가락에 깊은 자국을 남겨놓았어요. 반지를 빼려고 여러 번 시도해 봤지만 관절이 굵어져서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화장실로 가서 찬물에 손을 담그고 비누를 발랐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반지를 돌리면서 빼기 시작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어요. 10분 정도 씨름한 끝에 마침내 반지가 빠졌습니다. 손가락에는 하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마치 40년간의 결혼 생활이 남긴 흔적 같았습니다. 성우는 반지를 들여다봤어요. Forever Love라는 영어 각인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영원한 사랑이라. 성우는 쓸쓸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그 말이 허무하게 들렸습니다. 성우는 서재로 가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안쪽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어요. 다시는 끼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 대한 포기 선언이었어요. 오후 4시쯤 정희가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성우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정희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평소와 달리 조금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핸드백을 소파에 놓으면서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성우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정희의 핸드백을 살펴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봤어요. 가방 안에는 평소와 다른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고 하얀 상자였어요. 벨벳으로 감싼 고급스러운 상자가 가방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성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리면서 상자를 꺼내려 했는데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급히 상자를 다시 가방에 넣고 소파로 돌아왔어요. 정희가 나왔을 때 성우는 아무렇지 않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머릿속에는 그 작은 상자만 떠올랐어요. 분명 반지 케이스 같았습니다. 정희가 태준에게서 받은 것일까? 아니면 태준에게 줄 것일까? 어느 쪽이든 불륜의 증거처럼 보였어요. 여보, 저녁 뭐 드실래요? 정희가 부엌에서 물어봤지만 성우는 대답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거나요. 성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덤덤했어요. 정희는 그런 성우의 반응에 당황스러워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성우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희가 대화를 시도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밤 10시 정희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성우는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본 그 작은 상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반지를 주고받는 사이구나. 성우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소주를 들이켰어요. 이제 더 이상 확인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진 것 같았어요. 새벽 1시가 되어도 성우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보니 정희는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로 자고 있는 정희를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성우는 이를 갈며 정희를 바라봤어요. 자신을 속이면서도 편안하게 잠드는 정희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다시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2시 성우는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정희를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밖은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우산 없이 그냥 걸었어요. 빗물이 얼굴과 머리를 적셨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거리를 걸으며 성우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꾸렸던 때, 아이들을 키우며 바쁘게 살았던 시간들, 그리고 은퇴 후 평온할 줄 알았던 황혼기까지 모든 게 헛된 일이었구나. 성우는 빗속에서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걸어가며 성우는 왼손을 바라봤어요. 결혼 반지가 있던 자리에 하얀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상처 같아 보였어요. 비는 더 세게 내렸습니다. 성우의 옷은 완전히 젖어 있었지만 그는 계속 걸었어요. 갈 곳도 없었지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성우는 동네 편의점 앞에 서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성우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성우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4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성우는 빗속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깊게 배어 있었어요. 그때 택시 한 대가 지나가며 물웅덩이에 물을 튀겼습니다. 성호의 바지가 더 젖었지만 이미 흠뻑 젖은 상태라 상관없었어요. 성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발걸음이 닿는 대로 걸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적막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성호는 집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파트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성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젖은 옷을 입은 채 벤치에서 잠시 눈을 감았어요. 지친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성호가 모르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정희 가방 속 작은 상자는 반지 케이스가 아니었어요. 봉사단체에서 어려운 가정에 기부할 목걸이가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태준의 어머니를 위한 것도 아니고 연인 사이의 선물도 아니었어요. 단순한 기부품이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오후 6시 성호는 동네 뒷골목에 있는 작은 술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 희미한 조명이 그의 우울한 기분과 어울렸어요. 술집 아저씨는 성호를 한번 쳐다보고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소주를 연달아 마셨어요. 벌써 2번째 병이었습니다. 알코올이 혈관을 타고 돌면서 머리가 어지러워졌지만 마음의 아픔은 여전했어요. 술잔을 바라보며 성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979년 5월 15일 정희와의 결혼식이었어요. 그때 정희는 21살이었고 자신은 24살이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정희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성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술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화끈거렸지만 계속 마셨어요. 큰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도 떠올랐습니다. 1982년 여름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들을 안았을 때의 감동이 생생했어요. 정희는 힘들어했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둘째 딸 소영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식구가 된 가족의 행복한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의 첫걸음, 첫말,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까지 정희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보냈던 소중한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요? 성호는 3번째 소주병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따르기도 힘들었어요. 술집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성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친구라도 있어야 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보세요, 민수야. 성호의 목소리는 술 기운 때문에 흐릿했습니다. 민수는 성호의 상태를 금방 알아챘어요. 성호야, 술 마셨어. 어디야? 골목 술집에 있어. 민수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성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깊게 배어 있었어요.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진지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성호야,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이혼 준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민수의 말에 성호는 더욱 절망스러워졌어요.
유일한 친구마저 이혼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야 하나?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성우야, 40년이니까 더 아프지.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야. 변호사라도 한번 만나봐. 통화를 마친 성우는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구마저 자신의 편이 아닌 것 같았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9시가 되어서야 성우는 비틀거리며 술집을 나왔습니다. 걸음걸이가 휘청거렸고 차가운 바람에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이 평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선명하지 않았어요. 아파트에 도착한 성우는 현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집안에서 정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고 즐거워 보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성우는 그 말이 태준에게 하는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내일도 뵐 수 있을까요? 정말 기대돼요. 정희의 말에 성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들은 셈이었어요. 성우는 현관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 없었거든요. 등을 문에 기대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43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성우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40년 넘게 함께한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여전히 정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성우에게는 그 웃음소리가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성우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지만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지금 들어가면 정희와 마주쳐야 했고 그럴 자신이 없었거든요. 현관 계단에 앉은 채로 성우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지만 그것마저 희미해 보였어요. 술기운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성우는 속으로 자문해 봤어요. 4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비참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정희의 통화가 끝났는지 조용해졌어요. 성우는 여전히 현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갈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갈 곳도 없었어요.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성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이미 잠든 것 같았어요. 성우는 발소리를 죽여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성우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왼손을 바라보니 결혼 반지가 없던 자리가 여전히 하얗게 남아 있었어요. 마치 상처 같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의 흔적이자 동시에 그것이 끝났다는 증거였어요. 성우는 고개를 감싸 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어요. 희망도 보이지 않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새벽 2시, 성우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고 생각도 정리되지 않았어요. 다만 깊은 절망감만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새벽 첫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성우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만 자신만 멈춰 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성우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추측과 상상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직접 확인해서 모든 것을 끝내기로 한 것입니다. 숙취로 인해 머리는 지끈거렸지만 성우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않고 술만 마셨던 결과였어요. 간단히 세수를 하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제대로 된 모습으로 진실과 마주하고 싶었거든요. 정희는 평소처럼 2시 반에 봉사활동을 나간다고 했어요. 성우는 신문을 읽는 척하며 정희가 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정희가 현관에서 말했지만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성우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스러워했지만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정희가 나간 지 10분 후 성우는 재빨리 외투를 걸치고 뒤따라갔어요. 이번에는 복지관까지만 따라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각오였어요. 복지관 앞에서 정희와 태준이 만나는 것을 확인한 성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후 2사람이 함께 나왔어요.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성우는 긴장한 마음으로 뒤따랐어요. 2사람은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성우도 같은 전철에 올랐습니다. 전철 안에서 성우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 서서 2사람을 관찰했어요. 정희와 태준은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태준이 고개를 숙이며 우울한 표정을 짓는 것이 보였어요. 30분 후 2사람은 한신대학교 병원역에서 내렸습니다. 성우는 깜짝 놀랐어요. 왜 병원에 가는 걸까요? 혹시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병원 로비에서 성우는 멀리서 2사람을 지켜봤어요. 정희와 태준은 안내 데스크에서 뭔가 확인하고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성우도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따라갔어요. 6층 신경과 병동에서 2사람이 내렸습니다. 성우는 한층 더 올라갔다가 계단으로 내려왔어요. 복도 끝에서 조심스럽게 2사람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정희와 태준은 병실 하나로 들어갔어요. 성우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 병실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성우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병실 침대에는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누워 있었어요. 태준은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태준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태준이요. 아들이라고요. 태준이 다시 말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무반응이었어요. 그때 태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태준의 옆에 서서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태준 씨,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편안해 보이시잖아요. 정희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위로에 찬 톤이었어요. 연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 혼자서는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태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일이죠. 어머님을 혼자 돌보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성우는 문 뒤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자신이 그토록 확신했던 불륜이 전혀 다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태주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는 아들이었고 정희는 그를 도와주는 봉사자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남녀 관계가 아닌 인간적인 연민과 도움의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지난 몇 주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모든 상황을 잘못 해석했고 정의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정의가 할머니의 이마를 쓰다듬어 주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정의의 목소리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의는 정말 선량하고 착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주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성우가 며칠 전 본 바로 그 상자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머님께 해드려도 될까요? 태준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반지가 아니라 목걸이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소박한 십자가 목걸이였어요. 어머님이 교회 다니시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이거 해드리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서요. 태준의 설명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드렸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십자가 목걸이가 가슴 위에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자신의 착각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달으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 복도로 나왔어요. 병원 로비에 앉아 성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자신이 한 모든 행동들이 떠올랐어요. 정의를 의심하고 미행하고 사진까지 찍으며 확신에 차 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정의는 단순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젊은이를 도와주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런 선량한 행동을 자신이 불륜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성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의에게 사과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얼마나 정의를 믿지 못했는지에 대한 부끄러움이 컸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이렇게 의심했던 자신이 정말 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9시 성우는 집에서 정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오늘 병원에서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태준이 어머니 손을 잡고 우는 모습, 정의가 그를 위로하는 따뜻한 모습들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10시가 넘어서야 정의가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많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정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성우를 바라봤어요. 여보, 안 주무세요. 정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피로감이 섞여 있었어요. 성우는 소파에서 일어나 정의를 바라봤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우의 말에 정의는 잠시 멈춰 섰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무슨 일 있어요? 정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성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말했어요. 앉아서 이야기해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성우는 정의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문을 열기 어려워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몇 분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정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성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성우가 입을 열었어요. 정희야, 난 내가 떠난 줄 알았어.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며 성우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를 의심했어.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생각했어. 성우의 고백에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의 눈에 당황과 상처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태준이라는 사람 말이야. 너희가 함께 있는 걸 봤어. 성우가 계속 말하자 정희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표정에 놀라움과 함께 안타까움이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이상하셨구나. 정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성우는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까지 따라갔어. 그리고 봤어. 태준이 어머니 손을 잡고 우는 모습을.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성우의 고백을 들으며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태준 씨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태준에 대한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32살인데 혼자서 치매 걸린 어머니를 돌보고 있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약혼녀와도 헤어지고. 정희의 설명을 들으며 성우는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냥 도와드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봉사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 그런 상황을 많이 봤거든요. 정희는 손수건을 꺼내어 눈물을 닦았어요. 그녀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의심했다는 사실이 상처였지만 동시에 그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태준 씨 어머님은 중증 치매세요.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태준의 상황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병원에 같이 가드리고 간병인도 소개해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성우는 정희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정희의 순수한 마음을 더럽게 생각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정희야, 나는... 성우가 말을 시작했지만 목이 메어 계속할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성우의 상태를 보며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저도 잘못이 있어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혼자 나가기만 했으니까. 정희의 따뜻한 말에 성우는 더욱 견딜 수 없었어요. 자신을 원망할 법도 한데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말하는 정희가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믿어야 했는데. 4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럴 줄이야.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희는 성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은퇴하시고 나서 마음이 많이 불안하셨을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겪는 위기였지만 동시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성우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결혼 반지였습니다. 며칠 전 서랍에 넣어두었던 그 반지를 다시 가져온 것이었어요. 이거 다시 낄 수 있을까?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희는 성우의 손을 잡아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40년 동안 있던 자리에 반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보, 앞으로는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물어보세요. 정희의 말에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의 눈에는 모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준 씨 일 계속 도와드려도 될까요? 정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성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함께 도울게. 성호의 대답에 정희는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40년 결혼 생활의 위기를 넘기고 새로운 신뢰를 쌓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심과 오해로 생긴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은 더욱 깊어진 것 같았어요. 거실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 젊은 부부가 지금의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 후, 이른 봄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성호의 눈이 저절로 떠졌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정희가 고요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성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봄 기운이 완연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넣고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았어요. 물이 끓는 동안 성호는 창가에 서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른 아침 운동을 나서는 사람들, 출근 준비를 하는 젊은 부부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물이 끓자 성호는 보리차 티백을 넣고 우려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들고 거실 테이블에 앉았어요.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신문을 펼쳐들었을 텐데 오늘은 그냥 따뜻한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6시쯤 되자 안방에서 정희가 나왔어요. 잠옷 차림의 정희는 머리를 대충 묶고는 성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나셨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잠에서 막 깬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성호는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습관이라서. 차 한 잔 더 끓여 드릴까요? 정희가 부엌으로 향하며 물어봤어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같이 마시자. 잠시 후 정희가 자신의 찻잔을 들고 성호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홀짝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편안한 침묵이 흘렀어요. 오늘 태준 씨 어머님 뵈러 가시죠.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과일 좀 사가지고 가요. 지난 3달 동안 성호는 정희와 함께 태준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병원비 일부를 지원하기도 하고 간병인을 구하는 일도 도와주었어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태준을 위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성호와 정희를 친부모처럼 따랐어요. 어머니 병간호로 지쳐있던 그에게 두 사람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성호는 태준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했어요. 태준 씨가 어제 전화해서 어머님이 조금 나아지셨다고 하던데 정희의 말에 성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이요. 다행이네요. 두 사람이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김 씨 부부가 손을 맞잡고 아침 산책을 나가고 있었어요. 예전에 성호가 부러워했던 바로 그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부러움이나 질투가 아니라
따뜻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김 씨 부부의 모습이 곧 자신들의 모습 같았거든요. 우리도 저렇게 산책할까요? 성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희도 창밖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오늘 오후에 함께 나가요. 성우는 정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왼손 약지에는 결혼 반지가 다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40년의 세월이 새겨진 반지였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신혼 때 사진, 아이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태중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모든 사진 속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보, 성우가 정희를 부르며 말했어요. 네, 고마워요. 성우의 간단한 말에 정희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뭐가요? 다시 믿어줘서, 그리고 기다려줘서. 정희는 성우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의심하면 끝이지만 믿으면 새로운 시작이죠. 정희의 말에 성우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달 전 정희가 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있었어요. 아침 해가 점점 높아지면서 거실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성우는 지난 몇 개월을 돌아봤습니다. 의심과 오해로 시작된 위기였지만 결국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은퇴 후 무료함과 외로움 속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도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